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쿠팡과 카카오와의 비교해서 호재, 메타버스 대장주로서의 역할론, 만약에 업종별 순환매를 기다리신다면 그래도 이유가 있는 애들, 예를 들면 건설주 별로 못 올랐거든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장 산업 안에서 우량하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나가는 것. 또 하나는 요즘 서학개미라는 표현이 공용어처럼 됐으니까 우리나라 분들 중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서학개미 분들이 그 유명한 천슬라를 제치고 로블록스를 순매수 1위로 매수하고 그렇죠. 있다고. 그럼 로블록스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전기차 1위인 테슬라를 사지 않고 메타버스 1위인 로블록스를 이제 사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지금 한두 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2차전지 3인방, 배터리 3인방이 올라가고 또는 2차전지 소재주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첨보, LNF 난리 났거든요. 이런 애들이 2차전지 시장이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시장이 좋아진대요. 그건 미국에서 벌써 시작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이 알고 봤더니 2억의 가입자가 있는 제페토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대요. 네이버가. 그게 네이버래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그 두 가지, 비교 주가로서 쿠팡과 카카오와의 비교해서 호재,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대장주로서의 역할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총이 지금 73조까지 올라오면서 오늘도 지금 이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오늘 장중 고점이 48만 원이었고요. 지금 시총이 73조 4조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사실 먼저 움직였는데 조정 지금 한 2, 3주째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그럼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주식은 매일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카카오가 역사적 신고가 찍었던 6월 달에 이때까지 진짜 매일 올랐거든요. 그러면 조정은 언젠가는 시작돼야 되는데 그 조정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조정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나서 조정이 이제 다시는 저기를 돌파 못하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중요한 그렇죠. 건데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의 이 성장 속도랄지 성장 기간으로 봤을 때 아직은 끝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차트적으로나 재료가치적으로 더 좀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카카오의 상승 이후에 저런 걸 많이 빗댔거든요. 자회사 상장 재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구나 아시겠지만 작년에 뭐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 SK 주가 상승 시기를 비교 분석해보고, 또는 하이브, 그 당시 빅히트죠. 빅히트가 상장될 때 빅히트 지분을 갖고 있던 넷마블의 주가 상승 시기를 비교해보면 상승하기 전에 고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장하기 전에. 네, 상장하기 전에. 네, 카카오뱅크 상장 뭐 이제 뭐 8월달 뭐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상장되고서도 계속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재료가 다라면. 그래서 저는 카카오의 상승 재료에 자회사 상장을 더 이상 갖다 붙이는 건 카카오한테도 안 좋은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카오 보유자분들이 카카오를 자랑할 때 자회사 상장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자회사 상장되고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죠. 요 LG화학 차트 보세요. 1월달 고점을 못 넘고 있습니다. 거의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만 6개월 동안 못 오른 게 아니에요. LG화학도 작년에 화려했던 주도주들이 네. 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는 그나마 요즘에 좀 추세가 좋아졌긴 했는데 그래도 2월의 고점을 5개월째 못 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랑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냥 2차전지 배터리 완성품 만드는 3대장이 제일 좋아.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샀던지, 또는 심지어 세 종목 다 사신 분도 있어요. 왜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는 그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관점상 세 종목을 다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세 종목을 다 사시거나 셋 중에 한 종목을 사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3대장은 3대장이고 또 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은 어떤 움직임이었지? 요런 분석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만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까지 시총 6조가 됐습니다. 아,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추세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3대장이 안 오르는데 여기에서부터라도 낌새를 차릴 수가 있거든요. 얘네가 움직이네.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 관련 대형주는 지금 발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지수가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업종은 좋아. 2차 전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지수 관련 대형주 묶여 있어. 그럼 그 아랫단 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20조짜리가 못 움직이면 2조짜리가 움직이고 2조짜리가 못 움직이면 2천억짜리가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의 끝물에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우선주가 움직이고 그러다가 상승장이 끝나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수가 막 크게 움직일 땐 지수 관련 대형주가 가다가 상승장의 끝물이라는 얘기는 점점 시총 작은 것들이 움직이겠죠. 그럼 지금은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 3,300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차 한 3,500 많이 잡아야 4,000인데 그럼 지수 관련 대형주들 상승 여력은 뭐 5%, 10%, 20% 정도인데 그거를 투자자들이 수익 내려고 들어가는 것보다 야 이제 그러면 50조짜리 30조짜리 보다 3조짜리 2조짜리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얘네들도 못 가게 되면 그 다음엔 1조짜리 5천억짜리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업종이 좋다면 그 업종 내에 줄을 한번 세워보자. 시가총액 1위가 못 갈 땐 시가총액 2위 기업, 3위 기업, 5위 기업을 한번 보자. 근데 그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 아무거나 사면 위험하니까 재무제표를 보셔서 안전한 종목을 골라내는 눈만 갖고 있다면 좋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카카오, 이제 지난 과거가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대장주보다 그리고 대형 우량주보다 그 밑에 하단에 그 중소형주 중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중소형주나가 아니고 업종. 좋아하는 업종, 지금 장을 선도하는 업종들에서 중소형주. 그러니까 주도 섹터라고 말할 그렇죠. 수 있는 곳에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메타버스하고 사실 2차 전지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말씀하셨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게 대장주 역할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드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중소형주 개념에서 코스닥 쪽에서 그럼 지금 많이 오른 이 시점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와 메타버스의 그럼 그 아랫단에서 찾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이제 주도하는 어떤 섹터가 부각이 될 때 그쪽에 중소형주를 선점해 들어가는 게 나을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둘 중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투자자의 성향이 다른 성향인 거죠. 그래서 순환매를 노리고서 이 순환매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종 내 순환매가 있고요. 네. 업종별 순환매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업종 내 순환매의 수익률이 어떻게 높았고 승률이 좋았어. 저가 좀 그렇거든요. 저는 줄 세우기를 좋아하고 시가총액 비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 가을에 막 9월, 10월, 11월에 막 2배가 났어? 그럼 얘가 3배는 못 갈 텐데? 그럼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 중에 2배 갈 애들 찾아야겠구나. 그럼 우량한 애가 뭐지? 저는 이렇게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분들이라면 말씀하신 메타버스 내에서 야, 네이버가 2배 가겠어? 못 갈 텐데. 그럼 네이버와 관련된 종목들 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또는 컨텐츠 기업들 이런 거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 나가시면 되고요. 메타버스뿐 아니라 말씀하신 2차 전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업종 내 순환매보다 업종별 순환매가 더 마음에 들어. 이런 분들은 아직 못 움직인 업종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쉽지가 않냐면 안 오르는 업종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많이 올랐죠. 심지어 작년 가을 겨울까지만 해도 금융주나 건설주나 통신주 이런 애들은 못 올랐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좀 대장주들만 보여드려도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대장주들을 보여드리면 못 올랐다가 이제 올랐던 약간 성장주가 아닌 쪽 애들을 보여드리면 포스코 철강주죠. 올해 상승률 보세요. 그죠? 올해 연초 대비 아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올해 떨어졌다니까요. LG화학도 올해 1월 고점 대비 떨어졌어요. 네. 그거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포스코 작년에 별로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올해 1월보다 훨씬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철강 업종 만약에 연말 기준이었다면 순환매 철강 업종에 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써 올랐어요. 얘도. 그다음 통신주 여기도 똑같아요. 작년 연말 기준까지만 해도 야 통신주 진짜 못 오른다. 근데 그랬죠. 삼성전자도 제자리 또는 흘러내리고 있는 위치에서 SK텔레콤뿐 아니라 KT, LGU 플러스까지 다 이런 차트예요. 그럼 통신주에도 순환매가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금융주, KB금융, 신한지주랑 역전했네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한지주, KB금융 시총이 역전됐네요. 어쨌든 금융주도 보시면 작년 연말까지 별로 별 볼 일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네. 대표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철강, 금융, 통신 애들이 올해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발묶여 있고 2차전지 3대장이 발묶여 있는데. 그러면 과연 순환매를 어느 업종을 찾을 거냐에서 이제 좀 답답함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업종 내에서 순환매를 대형주, 중소형주를 줄 세워서 찾아볼 것이냐, 아니면 업종별로 아직 안 오른 업종의 순환매를 기다리는 쪽을 찾을 것이냐에서 저는 업종 내 지금 핫한 업종의 중소형주가 오히려 잘 가는 게 눈에 좀 포착이 되니까 그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만약에 업종별 순환매를 기다리신다면 그래도 이유가 있는 애들, 예를 들면 건설주 별로 못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선 관련 시즌이고 그렇죠. 계속 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주택 공급 활성화 나오니까 뭐 그런 쪽이랄지 또는 코로나 피해주들은 당연히 못 올랐죠. 근데 그들 중에 오른 애들도 있지만 아직도 못 오른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 중에서 얘는 진짜 한 번은 오르겠지,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식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런 업종을 사시고, 난 그래도 좀 약간 위험 감수하더라도 중소형주 한번 들어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무 중소형주가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업종 내에서 우량 중소형주를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업종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2차 전지주에서 했단 말이죠. 샀어요. 분명한 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그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시점에서는 매도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게 언제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그거는 산업의 스토리와 미래를 리포트랄지 기사랄지 또는 미국 증시를 계속 보면서 자기 스스로의 그 산업에 대한 확률적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매가 금융에도 왔네요. 금융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왔을 때 제대로 매도를 하고 다음 떨어짐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은 성장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금융은 성장산업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의 차트를 보면 은행업종들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을 뿐이지 우상향을 한 은행업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보험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순환매를 노리고 샀다 팔았다를 하실 거면 금융주 같은 데서 하시면 돼요. 중장기 투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상향을 하는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 잘못된 애들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는 있어도 반도체 산업 자체는 성장을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성장 산업이라고 믿음이 간다면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없죠. 또는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한 스토리를 정확히 공부를 하신다면 2차 전지가 끝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전기차의 세계적인 비중은 5%도 아직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탄소 규제 얘기 나오면서 유럽에서는 2025년, 30년 얘기 나오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가솔린 차를 우리가 못 삽니다. 요즘 중고차 시장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왜 난리 났을까요? 가솔린 차를 잘 안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신모델을 출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 신모델을 막 연구해서 만들면 뭐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못 팔 텐데. 그러니까 전기차 신모델은 나오더라도 가솔린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 시장이 훨씬 화랑을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은 이런 스토리를 아신다면 성장 산업이겠구나. 또는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초성장 산업이죠. 왜? 아직도 우리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제페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무도 안 들어가 보셨을 텐데. 그렇죠. 로블록스? 뭐 하는 회사인지도 그냥 회사 이름만 아실 텐데.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페토, 로블록스 이런 것들이 10대들이 노는 거죠.
저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로블록스 너도 하니? 그 애들이 하는 건데. 우리 애가 고등학생인데. 맞아요. 고등학생이 그러더라고. 초딩들이 한다고 그러던데. 제페토는 하니? 그건 더 애들이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옷 꾸미고 이런 거 아니야 아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영상 지금 보시는 40, 50대 기성세대라고 하는 분들 5년 전에 유튜브 보셨나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너도 나도 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3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 모두가 유튜브를 보잖아요. 인스타 하시는 30, 40대, 50대 분도 많을걸요.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아우 저 관종들 저기다 사진을 왜 올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가상 현실의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에 아유 저게 뭐 하는 거야 저걸 누가 해 애들이나 하지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성장 산업이고 그 성장 산업에 그 10대들이 20대, 30대가 될 것이고 그들은 계속 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의 스토리나 이 산업의 성장 속도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산업은 성장 산업이네. 그 성장 산업 안에서 우량하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나가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건을 가진 기업을 선별할 때 우리 세무사님은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어떤 영업이익 아니면 매출의 증가 속도 어떤 걸 주로 보시나요? 일단 선별을 하기 위해서? 책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쓴 책 제목이 3박자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목 선정은 무조건 3박자를 다 봅니다. 그래서 종목을 볼 때는 저는 재무제표를 보고요. 차트를 보고요. 정보를 찾아봐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에서는 역시 중요한 세 가지를 봅니다.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적 내용의 이익 비율을 보는 이익성, 그리고 성장 비율을 보는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을 보는 안정성, 비율을 보는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보는 이유는 재무제표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큰데? 이익이 안 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익률이 낮다는 얘기죠. 100원 팔았는데 1원 남아요. 1% 나오면 그거 해서 뭐예요? 그 매출 많으면 뭐해? 남는 게 없는데. 그 이익성이 중요한 이유는 많이 우리가 당장 떡볶이 장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1,000만 원을 팔면 5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팔아서 100만 원 남으면 영업 계속 하기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기업도. 그러면 이익성이 높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한 10% 넘으면 좀 남네. 20% 넘으면 많이 남네. 30% 넘으면 일단 그 기업을 정밀히 검사해야 돼요. 내가 이거 살 건지 말 건지. 네. 50%가 넘으면 정말 고퍼주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사도 됩니다. 영업이익률 50% 넘는 종목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 이익성을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성장성을 볼 때는 매출액 증가 속도죠. 그래서 연간 매출액 증가 속도를 보셔도 되고 또는 분기별 매출액 증가 속도를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매출이 매년 증가하는지 성장성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뭐 부채 비율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 기준은 한 100% 정도? 왜냐면 예전에 IMF 때는 막 300%도 낮은 거라고 했어요. 그때 그렇죠. 500%, 1000% 있었으니까. 대기업들까지도 그랬으니까. 그럼요. 막 500%, 1000%. 근데 요즘에 웬만한 종목들은 사실 100%를 기준 잡으면 돼요. 100% 아래가 굉장히 많고요. 200% 정도 되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200% 넘으면 이거 하자가 좀 있나?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아? 근데 이제 업종별 또 특성이 좀 있지만 그건 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재무제표에서 체크할 걸 말씀드렸고요. 차트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림 보듯이 우리 뭐 해외여행 가면 박물관 가면 이 그림 좋네. 이 그림 안 좋네.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잖아. 여기 지금 배경 굉장히 우리 좋은데 이거 되게 멋있다. 그건 눈이 있으면 다 그냥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요. 차트가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무 어려운 지표 보지 말고 그냥 증권사에서 기본으로 깔아놓은 건 이평선 지표예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이 색깔별로 이렇게 정배열로 돼 있고 우상향을 하면 그게 상승 추세 종목이에요. 그러면 차트를 볼 땐 딱 두 가지만 내가 결심하면 돼요. 내가 상승 추세의 종목을 살 것인가, 하락 추세의 종목을 살 것인가.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십니다. 근데 저는 상승 추세의 종목을 삽니다. 네. 그게 제가 두 번째 보는 차트 분석이고요. 세 번째는 정보 분석인데요. 정보 분석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리포트, 전자공 시스템, 그리고 언론사 기사. 이 세 가지는 다 팩트일 것이고 노출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개된 정보죠. 그렇죠. 근데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거꾸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 뭔가 그 비공개 정보에서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는. 비공개 정보, 소위 찌라시에 현혹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중에 절반은 야 이것 좀 사봐 올라간대 그래서 계좌 떴거든요. 시작부터 그래요. 출발선이 잘못된 소재가 거죠. 있대. 출발선이 소재가 잘못된 있대. 거예요. 종목을 샀던 이유가 찌라시 때문이야. 야 이거 뭐 있대. 사봐. 나 계좌 없는데 빨리 계좌 만들어.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종목을 사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살까요? 역시 똑같죠. 야 또 종목 좀 줘봐. 이거 사봐. 그건 종목 선정이 아니고 그냥 찌라시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개된 정보를 보시라고요. 공시도 보시고 리포트도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다 아는 정보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돈 그거 벌어? 보고 어떻게 돈 버니?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매일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고 매일 리포트 보시고 매일 경제신문이나 경제방송 보시는 분 제가 뭐 100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100분 중에 한 분 안 계실 1000분 중에 한 2분 계실 것 같아요. 공개된 정보가 누구나 아는 정보가 아니고요. 1000분 중에 한 10분 아는 정보예요. 그럴 수 있네요, 진짜. 그럼요. 공시 보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모두 보지 않아요. 모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공개된 정보에서 우리가 그러면 반영이 되었냐 안 반영되었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공개된 정보를 딱 받았을 때 받았다기보다 보는 거죠. 전자공시나 리포트를 딱 봤을 때 주가 차트를 빨리 봐요. 그럼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이 정보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왜? 그렇죠. 주가가 그냥 옆으로만 기고 있으면 정보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면 되잖아요. 왜? 아직 반영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공개 정보냐 미공개 정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영 정보냐 미반영 정보냐가 중요한 것이고 미반영된 공개 정보를 찾는 실력 그게 정보 분석 실력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런 세 가지로 종목 선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주도 섹터로서 부각돼 있는 곳에서 그런 중소형주, 우량주를 찾아낼 때 이 세 가지 그렇죠. 원칙을 적용해서 찾아낸다.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테마가 정말 기본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냐 그렇다면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그렇지 않고 뭔가 일시적인 어떤 분위기라면 그때는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코로나 수혜주와 피해주를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수혜주? 수혜 끝나면 안 되겠네? 그럼 당연히 팔아야죠. 수혜 끝나기 전에. 그 다음 코로나 피해주? 그럼 코로나 피해주는 피해가 끝나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피해가 끝나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놓으면 되는데 언제 팔아야 돼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파셔야죠. 왜? 코로나 때문에 피해 봤지만 그 피해가 끝나고 수혜를 영원히 성장성 있게 보진 않을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피해주 수혜주는 일시적으로 앞에 붙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코로나 이전을 보셔야 돼요. 2020년 3월 이전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좋은 종목이었다면 성장하는 종목이니까 갖고 있으면 되고 근데 그 이전에 별로 안 좋았어. 그러면 코로나 수혜주는 뭐예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안 좋아질 텐데. 그렇지. 코로나 피해주의 보복 소비를 예상하고 사면 뭐예요? 보복 소비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일시적인 재료는 거기에 맞게 하면 되고 산업의 성장성이 좋은 것들을 오래 갖고 가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가는 시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미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거 이미 부각이 된 상태에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든 뭐든 막 참 올랐어요. 이미 오른 상태 이럴 때에는 이미 때를 놓친 거다라고 그냥 다음 어떤 주도 섹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또 들어갈 틈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LG화학, 삼성 SDI 못 사던 분들이 되게 발을 동동 굴렀거든요. 근데 삼성 SDI, LG화학을 살까 못 살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아랫단에 있는 애들 1조짜리, 2조짜리는 얘네보다 못 오르네. 근데 분명히 중소형주 한번 오를 텐데 그러면 1조짜리, 2조짜리 샀으면 지금 그 수익을 보시는 거고 지금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요즘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살까 말까를 어떻게 판단하냐? 사지 마세요. 왜?
그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불안하시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추세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올라간 거 사도 돼요. 언제든지 손절매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난 너무 많이 오르는 건 부담되는데 사지 마세요. 그러면 뭘 사면 되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5조라니까요. 또 그 아래에 있는 LNF가 아까 제가 에코프로비엠만 보여드렸는데 그 아래 시총에 있는 애가 LNF가 지금 3조예요. 얘도 요즘에 오르고 있죠. 3조짜리가 이렇게 강하게 오릅니다. 그 다음에가 첨보인데 첨보가 2조 4천억인데 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요. 그러면 지금 이 보여준 세 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그 아래 계속 보시면 되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그 관련 섹터에 당연하죠. 왜냐면 2차 전지는 죽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지수가 좀 불안하니까 3대장이 못 움직이는 틈을 타서 지금 2조짜리, 3조짜리가 움직이죠. 그러면 1조짜리 2차 전지, 5천억짜리 2차 전지를 찾아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거 이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주도적인 그렇죠. 섹터들도 이러한 원칙으로 맞습니다.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시점과 상관없이 맞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